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과 윤리 시간, 4강의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교과서 54쪽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를 가지고 우리 지난 강의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의 의미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해서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논쟁. 네,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것은 프로초이스 또는 선택 옹호주의라고 하고요. 그 주요 논거는 우리 수특에서는 소자정 3가지가 나왔었다. 그죠? 기억나나요? 네, 여성 자신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다. 여성도 남성처럼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당 방위,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여성은 자신 스스로를 정당하게 방위할 수 있다. 이런 논거가 있었고요. 태아의 생명권, 생명옹호주의의 그 논거에서는 존무잠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또 생명권 우선 논거. 그러니까 태아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생명체이다. 그 다음에 동등한 우리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무고한 인간에 대한 신성 불가침 논거가 있었습니다. 태아는 죄가 없다. 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인데요. 죽음의 윤리적 의미, 동양과 서양이 있습니다. 공자는 죽음에 대한 집착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다. 석가모니는 죽음은 고통이며 또 다른 세계로의 윤회이다.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면 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자는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죽음에 초연하라. 자, 그 다음 서양에서는 우리가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세 분을 살펴봤는데요. 플라톤은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여러분? 네, 자살을 반대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자, 유교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네,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라. 자, 불교는 불살생의 계율, 캔들 스너퍼 생각나시죠? 네, 불살생의 계율에 따라서 절대 자신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교는 자살은 우리 수특에는 없었지만 신을 모독하는 죄악이다라고 합니다. 신에게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교도 용납하지 않는다. 자연법 윤리에서는 자기 보존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자, 칸트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수단시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뇌사와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인데요. 뇌사의 윤리적 쟁점은 자, 죽음의 판정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라고 크게 봤을 때 심폐사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추는 것, 죽는 것, 심폐사만을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뇌사는 뇌의 기능이 모두 멈추는 것, 죽는 것, 정지되는 것도 죽음의 판정 기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윤리적 쟁점은 여기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하시고요. 자,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죽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네,
불치병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 사회적 이익이다. 경효유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네, 경제성, 네,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의료 자원, 한정되어 있는 의료 자원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더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유용성, 뇌사도 다 이 경효유가 같이 그 찬성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겠죠. 유용성은 뇌사와 안락사를 인정함으로써 안락사의 경우에도 안락사는 무조건 장기 이식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막 이식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 이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는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왜 봤느냐 하면 교과서 54페이지에 오른편에 이렇게 또 간단하지만 우리가 또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각 사상가나 사상이 자살을 반대하는 근거를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 자살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누구인가요? 네, 칸트네요. 자살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불효이다. 어느 입장? 유교의 입장. 자살은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율, 불살생의 계율에 어긋난다. 불교네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회피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되겠습니다. 미술진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장기 이식 기술이 발달하여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유용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저는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을은 심폐사만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네요. 갑은 뇌사도 인정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왜냐하면 뇌사 판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할 가능성. 또 두 번째, 장기 이식을 위해서 여기 지금 장기 이식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장기 이식을 위해서 뇌사 판정을 악용할 수도 있다. 뇌사 판정을 허위로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2번 네. 동일한 내용이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4번 보시면 자발적 안락사라고 할지라도 자발적 안락사라고 하면 그 안락사 하는 그 당사자가 동의 의사를 밝힌 거죠. 자, 할지라도 결국 인간을 죽이는 것이므로 옳지 않아. 너의 주장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자, 우리 이거 대전제, 소전제, 결론, 도덕적 그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걸 했었습니다. 도덕적 탐구에서. 자,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1. 옳지 않다. 2. 자발적 안락사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3. 옳지 않다. 2네, 그지?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나요? 3과 1이었어요. 그러면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가 소전제입니다. 맞죠? 자,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요 내용에 대한 반론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야 라는 내용의 의견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개인에게 그 신체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듯이 죽음에 대한 권리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일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잘못 붙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PPT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제가 이거 찍는 거는 태블릿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은 편집이 안 돼서 네, 사진이 좀 이렇게 가렸지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동물 권리, 네,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실험 동물의 실태를 볼 수 있는 네, 조금 잔혹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런 사진을 네,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원숭이들이 이렇게 네, 아주 고정된 채로 실험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음이 아프죠? 우리 토끼들이 이렇게 갇혀서 네, 실험 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네, 이 장면은 보시면 네, 갇혀 있는 동물들 네, 여기 지금 네, 뇌수술을 한 흔적이네요. 쥐를 이렇게 다 고정시켜서 팔다리를 다 핀으로 네, 핀으로 고정시켜 놓고 주로 이제 암세포를 이식해서 종양을 키우는 거예요. 종양을 키워서 이제 치료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약하면서 그 경과를 보는 이런 실험 장면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비글인데 강아지 종류 중에서 비글이 가장 순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실험에 활용되는 네, 동물이기도 합니다. 순하기 때문에 어떤 실험을 해도 고통을 다 참고 네, 견딘다고 해요. 네, 마음 아프죠? 자, 이런 실험 장면을 네, 보시고 또 보세요. 자, 이 장면은 화상 연고 실험을 당하는 비글입니다. 이 보시면 화상 연고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 아프다, 그죠? 비글에게 토치로 비글의 몸에 인위적으로 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만든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폐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실험 동물로 사용되어서 사망한 폐기라고 하던데요. 네, 사망한 동물이 약 380만 마리라고 합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죠. 네, 이게 지금 보고된 수치만 380만 마리이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어떤 진통제라든가 마취제라든가 그런 투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쥐한테 종양을 이식한 거예요. 암세포를.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다가 얘를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이 암세포가 쥐의 몸보다 더 커졌대요. 종양이. 결국 이 쥐는 죽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사실 안락사라고 동물도 안락사라고 하죠. 네, 그 투약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고통 없이 사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다가 이렇게 폐기시키는 네, 이런 실태들이 보고되어서 네, 각종 그 동물 권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네,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에 칩이 박힌 채 실험당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네, 머리가 오픈되어 있죠. 피부가. 그다음에 실험당하는 고양이인데요.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도구들이 너무 끔찍하죠. 네. 여기도 원숭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이죠. 네,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자,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네, 우리가 말로만 동물 실험 이런 얘기를 공장식 가축 사육 이렇게 얘기 들으면 거기에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실상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를 얘기할 텐데 네, 이런 실상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왜 어떤 사상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네,
이야기해 보는 것이 보다 더 마음에 와닿고 네, 여러분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불편하신 친구들이 있었다면 선생님이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수특 교재를 보면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특 47쪽입니다. 네, 수특 47쪽 같이 봐주시고요. 자,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동물 실험의 의미는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의 실태는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나 화장품, 우리가 직접 피부에 닿는 화장품이나 세제 등 공산품의 안전성 검사, 실험 방법 교육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제가 그 동물농장에서 봤는데요. 그 TV 프로그램. 네. 여러분들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샴푸나 스프레이. 그런 게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들이 그 철창 안에 토끼가 주로 많더라고요. 토끼, 원숭이, 인간과 좀 유사한 그런 강아지 또 그런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하루에 5시간씩 스프레이를 그 안으로 분사하는 거예요. 네, 바로 얼굴 코앞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안구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피부 털이 빠진다거나 그런 것을 이제 한다고 봤는데요. 굉장히 잔인하죠.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 유인원들을 가둬 놓고 밀폐된 곳에 가둬 놓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하루 종일 주입하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실험을 한 이유는 폭스바겐이 이 배기가스를 마셔도 무해하다라는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폭스바겐은 사람을 대상으로도 그런 실험을 해서 더 이제 지탄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동물 실험의 실태가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인데요. 자, 인간과 동물은 지위가 차이가 있다. 네, 인간과 동물은 지위가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거죠. 인간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네,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해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논거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어떤 정보를 얻겠다는 거죠. 세 번째, 동물 실험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 확실하고 믿을 만한 동물 실험의 대안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찬성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인간과 동물은 존재 지위에 별 차이가 없다. 네, 우월이 없다는 거죠. 우열이. 자,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동물의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실 1%만 달라도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이 네, 어마어마하게 인간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머지 논거를 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동물 실험 이외에 다른 가능한 연구의 기회를 막아 의학적 발전이 늦춰짐. 이 얘기는 뭐냐? 확실하고 믿을 만한 동물 실험이 대안이 없다라고 했는데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한 연구 방법 자체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모의 실험 등 대안적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 네, 역시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해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것입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의약품인데요. 탈리노마이드라고 해서 이 약품은
그 입덧,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을 완화하는 그 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약이 시판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많은 산모들이 이 약을 먹고 이제 임신을 하면 구역질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완화시켜주는 약이었는데 이 약을 먹고 출산한 산모들이 네, 그 태어난 신생아들이 그 약 12,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는 신생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탈리노마이드 사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네, 아기들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상하고 네, 이렇게 팔이 없고 네, 이런 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12,000명 정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진상 조사를 해보니까 토끼한테는 이상이 없었는데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그 임신 주차 뭐 몇 주, 5주, 뭐 6주, 7주, 네, 그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제 약이었다라는 게 밝혀져서 네, 5년 만에 판매가 중지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네, 찬반 입장을 네, 살펴봤는데요. 비판적인 관점의 사상적 근거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동물 권리 논쟁을 보고 나서 다시 읽어보실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다시 시간이 되면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물 권리 논쟁인데요. 자, 동물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동물 권리, 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 우리가 먹기 위한 그런 공장식 동물 사육, 옳은가? 의복을 위한 동물 사육, 뭔가요? 밍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 동물들은 키워서 바로 이렇게 가죽이 벗겨지죠. 악어 같은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유희를 위한 동물 활용, 네, 인간의 즐거움, 재미를 위해서 가둬놓고 키운다거나 하는 거, 또 애완동물 학대와 유기, 이제는 사실 여러분 애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애완이라는 말 자체가 동물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반영된 용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 그리고 야생동물의 생존권 위협, 야생동물 그 트로피 사냥이라고 하나요? 네, 멸종 희귀 그런 동물들을 네, 사냥해서 자신의 이렇게 인스타에 게재한다거나 하는 네,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이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바로 동물은 과연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 주체가 되느냐,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물이 도덕적 주체인가,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아닙니다. 네,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도덕적인 주체가 되어야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동물 권리 논쟁의 쟁점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핵심을 보고 도덕적 권리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데요. 이분들을 인간 중심주의, 네, 인간중심주의 사상가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연과 윤리 그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할 거라서 네, 이번 장에서는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정도 차원에서만 지금 우리 수특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봤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는데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모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동물과 식물은 인간의 어떤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의 시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세 아퀴나스인데요. 이제 아퀴나스는 제가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만물, 동물과 식물, 온 만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라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은 그리고 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생명체에는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죠, 서열. 우열. 그래서 그 가장 상위가 이제 신 다음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식물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해라는 이러한 사고가 그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인간 중심주의의 그 동일한 내용이에요. 데카르트는 이제 근대 철학자잖아요. 동물은 좀 더 이렇게 점점 강화되고 있어. 동물은 자동 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기계가 어떻게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을 동물 기계론이라고도 합니다. 동물 기계론. 이 당시부터 동물에 대한 어떤 학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데카르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뭐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동물이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런 비명은 기계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통증을 느껴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반응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는 너무너무 인간 중심적이죠. 그 다음 이제 칸트인데요. 칸트는 의문론자인데 동물은 자의식. 자, 칸트는 인간이 인격을 존엄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자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을 가지지 않는 동물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봅니다. 수단이다. 칸트가 그 인간성 정식에서 너 스스로와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어떻게 대우하라고 했죠?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었는데요. 칸트에게 있어서 목적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 위의 모든 대상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칸트는 그렇다고 동물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과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소가 인간의 우리 농사를 도와주고 개도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주고 인간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축, 어떤 동물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그 따뜻한 소질, 인간의 자연적 적성이 아니고 소질입니다. 소질, 따뜻한 정서와 같은 그런 자연적인 감정을 악화시킨다고 보았어요. 이 말을 다시 선생님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살인자가 있잖아요. 사람을 해치는 살인자가 있다. 이런 분들이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 살인범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가장 약한 동물들을 먼저 해친다고 합니다. 동물농장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고양이 귀를 자른다거나 꼬리를 자른다거나 동물한테 공기총을 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물을 먼저 학대하다가 거기서 만족을 이제 더 이상 얻지 못하면
어디로 넘어와? 사람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좀 더 큰 대상, 네, 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칸트가 1700년, 1800년대 사람인데 칸트가 벌써 이것을 꿰뚫어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동물은 자의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수단적인 존재이지만 동물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소질을 아주 따뜻한 감성, 그런 인간적인 소질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이 동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가지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아니다.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직접적인 의무,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인 의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간접적인 의무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 동료 인간에게 인간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한 수단적으로서 동물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계속 보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엔인데요. 코엔은 작년에 이제 등장한 사상가예요, 새로. 자, 동물은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 이분은 도덕적 권리를 가지려면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권리가 없다.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라고 하면 말이 되게 복잡한데 어떤 도덕 법칙을 세우고 같이 도덕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능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엔은 의학 발전과 인간의 수많은 업적은 동물 실험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은 도덕적 권리가 없고 우리는 이용할 수 있어라고 보는 인정하지 않는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자, 이분들 모두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상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인데 자료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 쪽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정의 정조인 무엇을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악하게 다룬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인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우리에게 많이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그러니까 늙은 말이나 개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대요. 그 감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의무가 된대요. 간접적인 의무. 곧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동물을 위한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서 간접적인 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뿐만 아니라 칸트는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인간성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
우리 동료 인간에게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가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동물 권리 실험이 아니고 동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요. 자, 이제는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간단하게 세 분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 4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능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출제되고 또 빈출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은 우리가 벤담과 싱어, 레건 이렇게 3명의 학자를 둘러보는데요. 벤담은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벤담과 싱어는 같이 보셔도 무방해요. 벤담에게서 벤담의 사상을 싱어가 이어받았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자죠, 여러분. 공리주의자에게 터치를 잘못했네요. 네. 공리주의자에게 선과 악은 무엇이었나요? 공리주의자에게 선은 쾌락이고 악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벤담이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자, 동물도 이 쾌락과 고통, 네, 여기 빠졌지만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밑에 있네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벤담은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싱어, 현대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피터 싱어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동물도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도 어떻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익평등 또는 동등 고려의 원칙. 자,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의 이익을 인간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요?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비판하냐면 종차별주의다라고 합니다. 종차별주의.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의 이익을 인간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다? 성차별이나 인간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 또 흑인, 백인, 유색인종, 이렇게 차별하는 인종차별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물과 인간을 차별하는 것 역시 종차별주의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레건은 한 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이냐 하면 믿음이나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이 삶의 주체로서의 포유류를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싱어는 제가 어떤 사상가라고 했죠? 어떤 관점? 공리주의입니다. 벤담과 싱어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레건은 의무론입니다. 의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칸트의 의무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싱어와 레건이 중요합니다. 벤담은 쾌고 감수 능력만 얘기하지만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리고 종차별주의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형광펜이 없네. 자,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싱어 쾌고 감수 능력 키워드. 자, 동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리고 종차별주의 네,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레거는 삶의 주체, 1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 그리고 내재적 가치 라고 네, 이거를 이 사상가들의 키워드로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동물 실험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리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싱어는 동물 실험에 과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동물 실험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험에 반대해요. 그러나 이분이 공리주의자잖아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뭐 인류든 어떤 이 실험을 통한 이익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동물이 갖게 될 고통보다 그 이익이 월등하게 크다면 그러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죠. 그러한 경우의 실험은 네, 허용한다. 라는 관점이 싱어의 관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실험에 반대하지만 불가피한 실험은 허용한다. 반면 레거는 의무론자인데요. 자, 의무론자인 레거는 동물 실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의무로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예외가 없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자료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건의 동물 권리론이네요. 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키워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지금 의무론의 칸트의 정언명령 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수단이죠. 수단 또는 도구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인간 중심주의,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칸트의 입장에서 칸트에게 있어서 목적이 될 수 있는 존재 누구만 된다고 했나요? 인간만 됩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자의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건은 의무론자, 칸트의 의무론을 이어받았지만 삶의 주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라면 그 개체가 누구예요? 1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 아니고 1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가 내 삶의 주체로서의 속성을 가진대요.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같은.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도 수단과 도구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칸트에게서 좀 더 나아갔죠. 자, 라고 보는 게 레건의 입장입니다. 이제 네, 조금만 지금 얼마나 됐나요, 여러분? 43분이다. 어떡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5분만 할게요. 문제는 못하겠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고요. 피터 싱어 교수님이신데요. 아직 감사하게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적도 있는데요. 2015년인가요? 제가 진짜 꼭 한번 뵙고 싶은 돌아가셨다고 그런 소식이 오면 조의금이라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실천윤리학의 대가십니다. 이분이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거의 세계 최초로 이제 이런 연구와 주장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정말 많은 책을 쓰셨는데 동물 해방, 동물의 권리, 뭐 죽음의 밥상, 또 실천윤리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뭐 이런 류의 그런 실천윤리학적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피터 싱어는 이런 동물 해방이라는 주제로
가장 유명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그래서 동물 해방론자라고 합니다. 동물 해방론자라고 할 때, 네, 피터 싱어를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이 피터 싱어는 정리인데요, 여러분.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했죠? 쾌고 감수 능력이었습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 관심을 어떻게 대우하라? 고려하라? 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평등하게, 동등하게 고려하라 했습니다. 이 평등 고려의 원칙. 키워드만 뽑고 있어요. 자, 그런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그 모든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분이 비판했나요? 그것은 바로 종차별주의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 불가피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면 그렇다면 불가피하지만 그런 실험을 허용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톰 레건인데요. 우리는 레건이라고 하지만 이 톰 레건 교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에서 서치한 겁니다. 우리나라 다음에서는 이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톰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을 가지고 싱어가 동물 해방론자라면 레건은 동물 권리론자라고 합니다. 동물 권리론자. 네. 왜 그러냐 하면 톰 레건 교수님의 대표 저서가 보시면 Animal Rights Debate 또 Defending Animal Rights. 네. 모든 저서가 동물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동물 권리론자라고 하고 그 대표 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싱어는 동물 해방론자라고 합니다. 이 레건은 동물이 권리를 가지는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했었죠? 삶의 주체로서의 속성을 가지더라. 동물도. 그런데 레건이 말하는 동물은 모든 동물일까요? 아니면 일부 동물일까요? 일부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이 삶의 주체로 속성을 가지지는 않은데 어떤 동물이 가지느냐 하니까 1살 이상의 포유류, 정상적인 포유류들은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물 실험 절대로 안 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 여러분. 제가 사실 세 문제 보려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풀이를 하겠지만, 문제를 이제 지금 공부하셨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바로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능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를 꼭 미리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